39장 조조를 피해 도망치는 유비. 장비의 도움으로 적들을 따돌린 조자룡은 곧장 유비에게로 달려갔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 앉아있는 유비를 본 조자룡은 말에서 내려 유비 앞에 엎드렸어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조자룡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어요. 느닷없는 조자룡의 눈물에 유비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조장군, 그것이 무슨 소리요? 조자룡은 옷소매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다리에 상처를 입은 미부인께서는 저에게 아두님을 맡기시고는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조자룡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조자룡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유비는 굳어진 얼굴로 조자룡에게 물었어요. 아두는 어찌 되었소? 조자룡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갑옷 속에 품고 있던 유비의 아들 아두를 급히 꺼냈어요. 아두는 깊은 잠에 빠져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어요. 조자룡은 조심스레 아두를 들어 올려 유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아두님은 무사하십니다. 그때였어요. 아두를 받아든 유비가 아두를 머리 위로 치켜 들더니 바닥으로 내던졌어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아두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유비가 말했어요. 어린 자식놈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나의 소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소. 깜짝 놀란 조자룡은 다급한 손놀림으로 바닥에 떨어진 아두를 들어 품에 안으며 유비를 향해 머리를 숙였어요. 장군님께서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비가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가슴을 활짝 펴고 유비를 향해 당당히 걸어왔어요. 장비가 소리쳤어요. 형님, 조조의 100만 쥐새끼들을 혼내주고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다리까지 부수고 왔수. 하지만 유비는 칭찬을 바라던 장비의 바람과 달리 장비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수고는 했지만 다리는 왜 끊었느냐? 다리를 그대로 두었다면 조조는 우리에게 많은 군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겁을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리를 끊었으니 우리가 조조를 두려워한다는 마음을 들킨 것이다. 유비의 말에 장비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싸움도 없이 말 한마디로 조조의 대군을 무찌른 것은 훌륭했지만 다리를 끄는 것은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유비가 명령했어요. 이제 곧 조조가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자. 유비의 예상대로 장비가 다리를 끊고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놈이 다리를 끊었다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좋다. 군사 1만 명을 시켜 오늘 밤 안으로 새 다리를 놓아라. 조조의 명령에 신하 한 명이 조조에게 물었어요. 제갈 공명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이 아닐까요? 신중히 공격해야 합니다. 조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장비는 힘만 셀 뿐 다른 꾀가 있는 장수가 아니다.
다리가 완성되는 대로 총공격이다. 조조의 군대를 피해 강릉으로 도망치던 유비 일행이 한진이라는 땅에 다다랐을 때예요. 유비의 앞에 양자강의 물이 넘실대고 뒤에는 조조군의 함성 소리가 요란했어요. 유비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앞에는 양자강이 흐르고 뒤로는 적이 쫓아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막막했던 유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조조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군사들을 다그쳤어요. 유비는 이제 어항에 갇힌 물고기다. 여기서 유비를 잡지 못하면 물고기는 바다로 빠져나갈 것이니 반드시 유비를 잡아 해치워라. 조조의 명령에 군사들이 유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숲속에서 군사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말탄 병사를 이끌고 모습을 드러낸 장수가 있으니 관우였어요. 제갈 공명과 함께 강하의 유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던 관우가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배를 타고 올라와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관우의 등장에 조조는 유비에게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지난날 관우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건만 이토록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조조는 장수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어요. 제갈 공명의 계략이다. 모두 후퇴하라. 조조의 명령에 군사들이 물러나자 관우는 달아나는 조조군을 4km쯤 뒤쫓다가 유비에게로 돌아왔어요. 관우를 만난 유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관우의 두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 잘 와주었네. 동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네. 관우는 유비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모두 무사하십니까? 그런데 둘째 형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관우의 물음에 장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장비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관우가 이를 갈며 유비를 원망했어요. 지난날 황제 폐하를 모시고 사냥하러 갔을 때 조조를 죽이려던 나를 형님께서 말리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비 또한 예전의 일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조조를 죽이려다 황제 폐하를 다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린 것이니 어쩌겠느냐. 유비가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예요. 강 상류에서 둥둥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수많은 배가 새까맣게 유비를 향해 다가왔어요. 화들짝 놀란 유비는 당황하여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유비가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뱃머리 맨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이가 있으니 바로 강하의 유기와 제갈공명이었어요. 유기가 제갈공명과 함께 군사를 배에 싣고 유비를 도우러 직접 온 것이었어요. 유비는 뛸 듯이 기뻐하며 유기와 공명을 맞이했어요. 공명이 말했어요.
강화에 갔다 하구성을 둘러보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강릉은 조조가 우리보다 먼저 쳐들어가 항복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강릉 못지않게 하구성 또한 물과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요새와도 같으니 유비 장군께서는 하구성의 터를 잡으시고 유기는 강하에 머물며 서로 돕는다면 조조의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명의 말에 유기가 맞장구 쳤어요. 공명 선생의 말이 옳습니다. 유비 장군께서는 저와 함께 강하에 가셔서 군사와 배를 정비한 후 하구성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절한 유기의 말에 유비는 고마웠어요. 그렇게 유비는 관우에게 군사 5천을 주어 하구성을 지키게 하고는 유기 공명과 함께 배에 올라 강하로 향했어요. 도망치는 유비를 두 손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조조는 그 길로 곧장 강릉으로 쳐들어가 강릉 땅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강릉만으로 조조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조조가 입을 삐죽대며 물었어요. 강하로 간 유비가 송건과 손을 잡으려 할 텐데 둘을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 조조의 물음에 순유가 대답했어요. 송건에게 힘을 합쳐 유비를 사로잡은 후 형주 땅을 나누어 갖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보시지요. 송건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즉시 송건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조조의 제안을 들은 송건은 자신의 책략가 노숙을 불러 물었어요. 조조가 자기와 손을 잡고 유비를 공격하면 형주의 반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송건의 물음에 노숙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형주는 땅이 기름지고 물자가 풍부할 뿐더러 우리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형주 땅은 반이 아니라 전부를 가져야 합니다. 장군,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은 조조가 아니라 유비입니다. 유비와 함께 조조를 공격하고 형주를 독차지한다면 조조 따위는 겁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송건이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유비와 손을 잡을 방법이 무엇이오? 노숙이 대답했어요. 저를 유비가 있는 강화로 보내주십시오. 죽은 유표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유비를 만나 설득해 보겠습니다. 유비가 승낙한다면 형주는 우리 손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송건은 유비와 유기에게 바칠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는 노숙을 강화로 보냈어요. 강화에 있던 유비는 송건의 책략가 노숙이 유표를 조문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제갈공명을 불러 의논했어요. 그런데 제갈공명은 이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조의 대군을 우리만의 힘으로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북쪽의 조조와 남쪽의 송건에게 싸움을 붙여놓고 둘의 싸움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강동을 집어삼킬 궁리만 하고 있으니 송건도 조조를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노숙이 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조조 군대에 대해 알아보려 함이니 제가 노숙을 따라가 조조와 송건을 싸움 붙여 놓겠습니다. 공명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유기가 물었어요. 싸움을 붙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명이 대답했어요. 송건이 이기면 우리도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친 후 형주를 되찾으면 될 것이고, 만약 조조가 이긴다면 조조와 힘을 합쳐 송건의 강남 땅을 빼앗으면 됩니다. 유비장군, 노숙이 조조 군대에 대해 묻거든 유비장군께서는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노숙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묻거든 저에게 답을 떠넘기시면 됩니다. 공명의 당부에 유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노숙은 유표의 조문을 끝내고 유비와 술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어요.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래전부터 유비 장군을 존경해 왔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것은 장군을 존경하는 제 마음의 뜻으로 준비한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노숙이 금은 보화를 꺼내 유비에게 전하며 말을 이었어요. 소문을 들으니 얼마 전 조조와 싸우셨다고 들었는데 조조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명의 짐작대로 노숙은 유비를 만나자마자 조조의 군대에 대해 물었어요. 유비는 공명의 당부대로 모르는 척하며 대답을 피했어요. 나는 조조가 온다는 말만 듣고 도망가기 바빠 조조의 군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노숙이 다시 물었어요. 어찌 그리 겸손하게 말씀하십니까? 유비 장군께서는 제갈공명의 계책으로 조조의 군대를 2번이나 크게 무찔렀다고 들었는데 어찌 아는 것이 없겠습니까? 노숙의 집요한 물음에 유비가 대답했어요. 그렇소. 조조군을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공명이지요. 노숙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밝아진 얼굴로 유비에게 부탁했어요. 그렇다면 공명 선생을 만나 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유비는 노숙의 요청대로 공명을 불러 노숙과 인사시켰어요. 노숙은 공명을 향해 정중하게 절을 올린 후 입을 열었어요. 오래전부터 선생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저에게 부디 조조 군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명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조의 군사수는 100만에 이릅니다. 노숙이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공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조조의 대군을 물리칠 계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군사수가 부족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숙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비밀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제가 강화에 온 이유는 조조를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공명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차분히 물었어요. 조조는 송건 장군에게도 사람을 보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명의 말에 노숙은 속마음을 들킨 듯 뜨끔했어요. 맞습니다. 조조가 그렇게 제안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유비 장군과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명 선생께서 저와 함께 강동으로 가 조조를 물리칠 계책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숙의 말에 유비가 끼어들었어요.
공명은 나의 스승이라 그리할 수는 없소. 나는 잠시도 공명의 곁을 떠날 수 없는데 어찌 공명을 강동까지 보낼 수 있겠소. 유비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자 노숙이 사정했어요. 강동에 계신 공명 선생의 형 제갈근께서 동생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공명 선생께서 형님도 만나 뵐 겸 저와 함께 강동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노숙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자 공명은 노숙이 보지 못하게 부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뒤 유비에게 눈을 끔뻑이며 신호를 보냈어요. 제가 강동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공명의 말에 유비는 못 이기는 척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공명은 노숙과 함께 강동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어요. 어서 가자. 강동으로 가 송건의 군사를 일으키자. 뱃머리에 앉은 공명은 강바람에 온 몸을 맡긴 채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제갈공명과 함께 강동에 도착한 노숙은 공명을 숙소에 머물게 하고는 자신은 궁궐로 향했어요. 그 시각 송건의 궁궐에서는 조조에게서 온 편지를 두고 신하들 간의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조조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황제 폐하의 명령을 받은 내가 역적들을 물리치려 군사를 일으키니 형주의 유종은 나에게 순순히 항복했다. 이제 나는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대와 함께 유비를 무찌른 후 그 땅을 똑같이 나누어 오래도록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 그대는 망설이지 말고 어서 답장을 보내라. 조조의 말은 부드러운 듯 들렸지만 속에 숨어있는 뜻은 협박과도 같았어요. 송건의 앞에 길게 줄지어 선 신하들 중 장소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조가 황제의 명령을 앞세워 100만의 군사를 일으키니 그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짓입니다. 조조는 이미 형주를 빼앗아 많은 배와 수군을 얻었는데 어찌 조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조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너도 나도 앞으로 나서며 장소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장소의 말이 옳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면 강동 땅과 많은 백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조조의 뜻에 따르십시오. 신하들의 말에 송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송건에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내 일은 장소와 상의하고 밖의 일은 주유와 상의하라고 하셨다. 그래, 주유에게 물어봐야겠다. 송건은 사람을 보내 파양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주유를 지금 당장 궁궐로 불러들이라 명령했어요. 이때 노숙이 들어왔어요. 송건이 노숙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의 생각을 묻자 노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강화에 가서 제갈공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갈공명은 조조의 대군을 2차례나 물리친 적이 있으니 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숙의 말에 송건이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그대가 와룡 선생을 데려왔단 말이오. 노숙이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숙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송건이 말했어요. 알겠소.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장수하신 아들에게 와룡 선생을 정식으로 소개시킨 후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말을 마친 송건은 다부지게에 입을 다문 채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